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가 정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60주 신용장 통일규칙 그 제3번째 시간으로 제15조에서 20조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신용장의 해석에 관한 통일된 국제적인 규칙으로서 계속해서 2007년도부터 사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현재는 그 600버전, UCP 600버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들에서도 역시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용장 통일규칙 같은 경우는 신용장에 대해서 국한하는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규칙을 통해서 이제 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서류 절차가 이루어지고 국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녹여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영어에서는 이 내용이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조문 하나씩 볼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5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5조는 Complying Plantation이라고 해서 일치하는 제시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A에 보면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결제하여야 한다. 자, 저 결제에 대한 내용이 UCP 제2조에도 나왔었죠. 결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었죠? 일람지급, 연지급, 또 하나 인수, 이렇게 세 개였죠. 그래서 매입과는 분리를 시켰었는데, 개설은행은 서류가 정확하게 심사가 되어서 제시가 일치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반드시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또 밑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개설은행은 서류가 일치하면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별도로 물건을 보거나 다른 서류와 관련된 매매계약들을 살펴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서류가 일치돼서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다른 매매계약과는 연관이 없고요. 반드시 독립적으로 신용장의 내용만을 판단하면서, 그리고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B 항목에 보시면 자, 확인은행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해야 한다. A라고 했는데, B의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 또는 매입입니다. 자, 개설은행은 결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확인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자, 매입이라는 절차는 개설은행은 스스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은행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서류를 먼저 산 다음에 개설은행한테 다시 돈을 지급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개설은행은 결제를 한다고 얘기하고요. 결제만 얘기합니다.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만 얘기하고요. 확인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에 보시면 When a confirming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일치하는 제시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It must honor or negotiate, 매입까지 합니다. 그리고 and for the documents, for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주는 거죠. document to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전달해 준다. 이 두 개의 조문이 차이가 있죠. 개설은행이 하는 일을 확인은행이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결제 또는 매입이라는 건 차이가 있죠. 자, 개설은행과 더불어 있는 경우 확인은행은 최종 지급을 당연히 확약을 하고 있으므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제시가 일치할 경우 결제 또는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설은행은 스스로가 최종 담보자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먼저 돈을 주고 다른 은행에 돈을 받는 이런 매입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이죠. 개설은행이 확인해 주세요라고 지정한 은행이기 때문에 지정은행인데, 이 지정은행인 확인은행은 결제를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 서류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에 송부해서 대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차이 기억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겠고요. C에 보시면 자,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또는 매입할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 앞서서 개설은행 받고요, 확인은행 받고 그 다음에 확인은행을 떼놓고 딱 지정은행을 얘기를 하죠.
재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했을 때 결제 또는 역시 뭘 합니까? 매입까지 하죠. 개설은행은 매입을 하지 않죠.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확인은행도 최종적으로 담보할 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은행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에도 보시면 마지막 두 번째에 it must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or issuing bank라고 해서 이 서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forward 전달을 하는 거죠. 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이나 issuing bank로 전달을 한다. 그러니까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딱 줬는데 당연히 본인 스스로 심사를 하고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들을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에 줘서 그 대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얘기, 개설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 이렇게 세 개 나왔죠. 자, 그다음 제 16조입니다. 하자 있는 서류 그리고 권리 포기 및 통지입니다. 일치하는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서류가 하자가 있는 서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리 포기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에 보시면 자, 일단 영어를 좀 먼저 볼게요. When a nominated bank, 자, 지정은행이 acting on its nomination, 지정은행으로서 행동을 하는데 a confirming bank, 자, 확인은행 그리고 if any 있는 경우에 or the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does not comply. 자, 지정은행이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does not comply,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는 it may refuse, 거절하는 거죠. to honor, 매입이나 or negotiate, 매입이나 결제를 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에 보시면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결제, 개설은행이 결제겠죠. 확인은행도 결제인데 확인은행은 매입까지 이거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일치하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서류만 보고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데는 그러한 판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은 제시의 하자가 있을 때는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 신용장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서류를 제출하여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서류를 제시를 했는데 심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있는 서류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서류가 나왔어요. 반환이 됐어요. 하자에 대한 사유를 알려주거든요. 알려줬을 때 신용장 아직 제출 기한이 남아있어요. 제시 기한이 남아있으면 그 기한 안에 수정해서라도 서류를 바로 제출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원칙은 뭐다? 일단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는, 자,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신용장 조문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딱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는,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 은행에서 일하는 신용장을 다루는 어떤 당사자는 이 정도는 일치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문헌을 보고도 어떤 당사자는 어때요?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자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아, 은행에 일하는 당사자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일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결제나 매입을 하겠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 누가 봐도 완전 엄밀일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신용장을 처리하는 당사자가 아,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내가 판단이 든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여지를 좀 두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는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B에 보시면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그 신용장 담당자, 그 사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 포기를 위하여 개설은행과 교섭할 수 있다. 아, 우리 신용장이고 이제 권리 포기한다 라고 개설은행과 교섭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처음에 신용장을 내달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야, 이 신용장 우리는 이제 권리 포기하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제14조 B항에 규정된 기간이 연장되진 않는다. 자, 개설은행과 교섭을 하는 시간이 있겠죠. 기간이 있겠죠. 그동안
14조 B가 뭐였죠? 은행 영업일 관련 얘기였는데 보시면 최장 5 은행 영업일이 각자 주어진다라고 했던 조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5 banking days. 자, 5일의 은행 영업일이 맥시멈이에요. 최대 주어지고요.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은 그 날짜에 따르는 이런 뜻이지만 그 날짜의 다음 날부터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iant. 제시가 일치해서 제시가 되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제5 은행 영업일이 각각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 다시 위의 내용을 보시면 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 포기를 위해서 개설은행과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그 5 은행 영업일 있죠. 이 영업일은 기간이 연장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교섭을 해서 권리 포기를 하든가 하자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그냥 판단할 때에는 하자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5 은행 영업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면도요, 은행에서는 각각의 똑같은 신용장 통일 규칙을 놓고도 그걸 공부한 다음에도 어떤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 국가별 특색, 그리고 물건의 특색에 따라서 그 다루는 사람의 판단하에 이 하자가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5 은행 영업일 동안 원래 서류 심사하는 기간 이거 늘려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5 은행 영업일에 대한 게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5 은행 영업일을 지정을 해놓고 문제에서 날짜를 놓은 다음에 언제까지가 은행 영업일 마감 날이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다음 날로부터 은행이 영업을 하는 5일 동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C항입니다.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그리고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 번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은 결제나 매입을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하자 때문에 나는 결제를 하지 않겠다.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이 있죠. 그 제시한 사람에게 한 번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도 시험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에 다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나오죠.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한 번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자,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지에 따라서 어떤 걸 통지해줘야 되냐. 한 번에 알려주는데 어떤 걸 적어놔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신용장의 조건하에 제시된 서류들을 결제나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를 해라. 그러니까 state라고 해놨죠. The notice must state라고 했는데 state가 진술이잖아요. 진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자를 잡았고 이 하자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틀리게 서술이 되었습니다. 틀리게 제시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다 한 번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제시자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것. 이것도 통지할 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제시하는 사람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그 서류만 보완해서 다시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합니다 라는 거. 그리고 B에 보시면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권리 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신용장에서 권리 포기를 하는 거죠. 또는 권리 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것. 제시자가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 하자가 잡히긴 했지만 이 서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C에 보시면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보관을 하다가 당신이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면 우리는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에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제시받은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당시에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실제로 하자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싱글 노티스라고 했었는데 한 번에 통지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사항을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바로 보통은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의 보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급을 받는 게 오래 걸리거나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실제로 신용장의 제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를 반환받고 다시 보완해서 계약을 해서 신용장이 개설이 되고 다시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권리 포기를 해놓고 다시 신용장을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인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은행은 서류를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자를 다 알려주고 나중에 서류가 반환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시하는 당신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추가로 보완을 하겠다면 보완을 하라고 냅둘 거고 당신이 권리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린 권리 포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자 있는 서류, 권리 포기 및 통지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류에서 하자가 잡히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원칙상 서류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내용이 나왔거나 아니면 서술한 내용이 아예 반대로 적혀 있거나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그 취지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서류의 하자로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서류가 일치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의 내용이 틀려도 하자고요. 서류가 온전히 전부 다 제시가 되지 않아도 하자가 잡히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서류의 통수 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원본 같은 것도 원본으로 달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복사 기술이나 스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캔을 해도 똑같은 원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원문에는 보통 오리지널이라는 도장을 찍고 카피하는 카피라는 도장을 찍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속인다고 속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오리지널을 달라고 했는데 카피를 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하자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달라고 했을 때 원본을 주는 거는 딱히 하자를 잡지 않습니다. 어차피 카피나 원본이나. 근데 이제 카피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권리 증서이거나 이럴 때 이 증서가 여러 개로 남발이 되면 그 누구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아니라 카피로 발행해 달라, 한 번만 원본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본으로 다 발행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하자의 사유들은 역시 뭐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보완을 한다. 보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권리 포기를 하거나 다시 신용장을 발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류는 처음에 제시할 때부터 하자가 없도록 제시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 16조 C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자, 전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었던 하자의 통지 요건들이 있었죠. 한 번에 알려주고 하자를 알려주고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통지는 전신으로 또는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보통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팩스를 보통 보내줍니다.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의 종료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든지 뭐예요? 하여튼간 5영업일 이전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no later than, 그 날짜를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The close, 닫힌다, 닫혀진다. of 50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제시의 다음 날로부터 그 5 은행 영업일 안에 닫힌다, 종료가 된다. no later, 종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넘어서면 안 된다. 자, 하자의 통지는 통상 스위프트,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 저걸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스위프트로 전달을 받고요. 그리고 5영업일 이내는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한다. 그 은행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팩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16조 C에
세 번째 항목, 그리고 A 또는 B에서 요구되는 통지를 한 후라도, 그러니까 통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언제든지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서류를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은행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서류를 그냥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관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라도 은행은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이거 어차피 하자 있는 서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유로 언제든지 서류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오후 은행 영업일 안에 끝내야 되죠. 실질적으로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하자를 이유로 언제든지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F항,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항목 보시면 개설은행은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거절의 통지 및 하자의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의무를 다해야만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설은행에 하자가 잡힌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심사를 딱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자가 있는 서류니까 우리는 이거 처리 안 해야지 하고 그냥 넘겨놓습니다. 자, 한참이 지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물어보러 오겠죠. 이제 서류가 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는데 이거 하자 잡혀서 우리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자가 있는 경우에 거절의 통지, 서류의 보관의 통지, 그리고 당신이 제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표시들을 다 한 번에 싱글 노티스로 내용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 의무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결제나 매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의무를 다 하고 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다 해주고 그 의무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절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거절할 수 있고요. 일치한 제시가 아니라는 나중에 주장을 또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G항에 보시면 개설은행이 결제를 거절하거나 또는 확인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이 조항에 따라 그 취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은행은 이미 지급된 상환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개설은행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행도 결제나 매입을 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 취지를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만약에 이미 대금을 지불했다면, 바로 지급을 했다면 상환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서류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됐으니까요. 만약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은 해당 조항의 내용, 그러니까 하자의 통지, 지급거절 통지, 서류의 보관 등을 잘 지킨 경우에 상환 불능이더라도 이미 지급한 결제 또는 매입 금액의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행은 제시하는 서류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커다란 의무를 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서류의 제시가 제대로 되어야만 대금을 주는 건데 서류의 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뭐 선지급을 했거나 확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러한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원본 서류와 사본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죠. 시험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적어도 신용장에서 명시된 각각의 서류의 원본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영어를 좀 볼게요. and list, 적어도 one original. 자, 하나의 원본 of each document stipulated. 그러니까 명시된 각각의 원본 한 통은 적어도 and list in the credit must be presented. 제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실제 서류를 할 때 원본 한 통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투 카피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신용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원 오리지널에 원 카피를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뭐예요? 신용장에서 명시된 각각의 서류의 원본 한 통은 무조건 제시가 돼야 된다. 만약에 서류를 내라고 했으면 한 통이라 그러면 원본 내면 되는 거고 한 통 이상일 때는 반드시 원본 한 통이 포함된 서류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송장이나 선화증권 등은 반드시 당연히 원본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서류의 한 통은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무상 경우에 따라서 사본이 제출되어도 무방한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송장이나 운송 서류나 포장명세서 같은 이런 서류들은요, 다 원본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증권들, 없는 서류들, 이런 서류들은 가능한 그냥 원본으로 다 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들도 실제 약정한 신용장에서 바라는 통수를 그대로 맞춰서 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다 기억할 것은 무조건 서류의 원본 한 통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B에 보시면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 자,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서류를 오리지널이나 카피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원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역시 스탬프 도장을 찍거나 표시를 두거나 아니면은 라벨을 적어 넣거나 이런 것이 담긴 서류를 그냥 원본으로 취급을 한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오리지널을 요구하는 경우에 오리지널에 표시가 없더라도 카피의 표시가 없으면 원본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널을 요구하는 경우 카피라고 적힌 서류는 원본으로 또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오리지널을 요구했는데 원본을 요구했는데 카피, 복사본이라고 사본이라고 돼 있으면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카피와 또 이제 포토카피 라는 것을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카피는 일반 복사본이죠. 일반 복사본인데 자, 포토카피 같은 경우는 복사나 스캔한 다음에 전자적으로 파일을 담아서 보내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떠가지고 보내는 거. 이것의 의미는 또 다르게 실무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원본 서류와 사본 서류 같은 경우도 신용장상에서 명확하게 약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어떻게 어떤 것까지 원본으로 할 것이고 카피는 몇 장으로 할 것이고 원본을 했을 때 이 서류에 대한 뭐 서명이나 스탬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내용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은행이 원본으로 수리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서명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원본으로 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 용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이건 다 이제 원본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서류에서 실무상으로는 이제 최근에 전부 다 오리지널과 카피라는 걸 찍기 때문에 오리지널이라는 게 명백하죠. 그런데 가끔 일부 서류에서 오리지널이 아닌데 이제 오리지널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 어차피 은행에서 걸러내겠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대로 서명하거나 그렇게 작성된 것 그리고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은행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준 또한 어떨까요? 당연히 은행에서 신용장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바로 보완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자의 통지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복사본을. 근데 원본 줘도 상관은 없다. 근데 사본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다? 권리증서이거나 이럴 때 다른 주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사본으로 그냥 해도 된다. 아니면 그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확인만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사본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본으로 달라 했을 때 원본으로 줘도 상관은 없다. 근데 원본으로 달라 했을 때 사본으로 주면 그거는 하자가 있다. 자, 그리고 이 항목에 보시면 신용장이
in duplicate 그리고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적어도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충족이 된다. 자, 지금 나오는 단어들 duplicate는 원본 하나에 사본 하나에서 두 장을 얘기하고요. two folds, two copies 둘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항상 A 딱 원본과 서류 사본에 A에 딱 기준이 있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서류를 얘기할 때는 한 본 이상의 원본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duplicate라고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두 장이지만 한 본은 무조건 한 장은 원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본으로 한 장을 해서 두 장을 맞추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어도 한 통의 원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100장을 달라 그래도 카피를 100장을 달라 해도 반드시 한 통의 원본은 존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량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물론 100장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 장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 한 통의 원본과 그 나머지 수량으로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충족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원본 한 통은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문제가 되는 서류가 아니라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생각하는 것이 역시 실무상에서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UCP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실무와 밀접하게 굉장히 연관이 돼 있지만 실제 실무를 할 때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추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당연히 맞춰야 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엄밀하게 조건들을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상업송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서류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네요. 앞에 17조까지는 서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조건 변경을 하고 어떻게 확인은행, 개설은행 어떤 역할들을 지니고 서류에 일치하는 제시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서류를 어떻게 하자를 잡고 그 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18조부터 서류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은 해서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자, 송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인보이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수익자가 발행한 것, 즉 수출자가 발행한 것, 물건에 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 즉 물건을 파는 사람, 그 물건을 만든 사람, 그 물건을 관리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자,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는 하물며 다른 사람이 발행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자가 발행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서류가. 자, 그리고 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송장은 개설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설의뢰인에게 제시가 되는 것처럼 발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냐면 송장이 실제로 개설은행을 통해서 제출이 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설의뢰인이죠. 그래서 송장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이 되어야 하고요. 서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하고 통화라고 얘기할 때는 저때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발행되어야 하고 서명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송장 같은 경우 서명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저거에 대해서 시험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제38조는 양도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용장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수출상이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B항,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자, 여기서도 또 이제 많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해서 상업송장을 발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은행에서 수리는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은행이 받아는 준답니다. 자, 원래는 대금에서 신용장상에서 허용된 금액으로 그 안에서 발행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초과한 것도 수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하나요?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자, 은행이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결제나 매입을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하면은 안 되고 그렇게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신용장에서 정한 그 한도 금액대로 송장이 발행되고 그 금액대로 결제나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송장 같은 경우에 다른 세금이나 항목들이 붙어서 실제 제시될 때는 대금에다가 다른 금액이 얹어져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뭐예요? 그런 금액을 제하고 매매 계약에 있던 금액, 신용장상에 정한 금액으로만 당연히 결제나 매입을 하겠죠. 이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송장에 그런 수수료라든가 다른 금액들이 적혀 있다고 해서 은행이 받지 않는 건 아니고, 은행이 딱 구분을 해서 원래 신용장에 있던 금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를 한다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송장의 내용에 따라서 모든 당사자를 구속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도 이걸 얘기하는데, 허용된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은행이 수리를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결제나 매입은 그 초과된 금액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송장이 실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이나 단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제시표처럼 작용을 해요. 영수증 같은 작용을 하는데, 그 금액을 영수할 때 당연히 은행은 초과해도 그냥 다 받아주지만 원래 약정했던 신용장의 금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나 매입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장 자체의 기능이 그 대금 지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상품에 대한 명세는 service or performance in a commercial invoice. 자, 상업 송장상에서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나 의무 이행의 명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Must correspond with that appearing in the credit. 신용장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 appearing, 보여져야 된다. 신용장상에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명세라는 게 또 중요한데요. 신용장에서 물품의 명세를 따로 45A항으로 표기를 해서 적어 놓습니다. 물품의 명세를 넣게 되는데, 자, 명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물품을 간략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명세를 적을 때 상품명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작성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자가 잡히겠죠. 그래서 가능한 계약 물품, contract goods 혹은 contract commodity를 간략하게 적어서 표기하고 수량, 금액, 단가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19조에 보시면 이제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른 운송 방법을 포괄하는 운송 서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업 송장은 딱 기억하실 때, 원래 송장으로는 수익자가 발행을 하고 서명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대금의 지급에 영향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이 높게 발행돼도 정해진 신용장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면 되고, 물품의 명세를 잘 적어야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나오는 서류들 전부 다 이제 운송 서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조부터. 앞에 있었던 상업 송장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를 위한 서류였다면 이제 19조부터 나오는 게 운송 서류인데요. 자,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른 운송 방법을 포괄한답니다. 즉 복합 운송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보시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른 운송 방법을 포괄하는 운송 서류는, 즉 복합 운송 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자,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그리고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대해서 얘기하죠.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그리고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하고요. 그 내용이 이거는 분명히 운송인이 한 거다. 이거는 선장이 한 거다. 아니면 이거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누구에서 된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명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서명을 해놓고 누군지를 적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선정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대신에 서명하였음 이런 표시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운송서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서명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 저 서명이 틀리게 돼 있고 다르게 돼 있다면 운송서류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운송서류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품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복합운송일 때는 운송인이나 운송인을 대리하는 거, 그리고 선장이나 선장을 대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적어놔라는 거죠. 그래서 기명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표시를 또 해줘라. 에이전트면 뭐 에이전트,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일반 대리인이면 대리인, 아니면 운송인으로서, 캐리어면 캐리어로서 이렇게 적어놔야 되죠. 자, 그리고 운송인을 대리하는 경우에 운송서류에 시그니처, 그러니까 서명칸에 behalf of carrier 이런 표시를 적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캐리어, 운송인을 대신한다 라고 하면은 behalf of가 무엇을 대신하는데 캐리어를 대신해서 표시했다, 적었다는 걸 서명을 하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표시가 명확히 기명 대리인,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이로써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물건에 대해서 운송구간 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서류에는 운송인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서명입니다. 서명. 이 서류에 대한 권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서명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은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어떻게 표시하냐면 미리 인쇄된 문구.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적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거를 그 적재 서류를 발행하면서 입력을 해서 바로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스탬프, 도장을 찍거나 혹은 부기 위에다 적는 거죠. 부가적으로 기술을 한다. 그리고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 적재일과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운송서류가 스탬프 또는 부기에 의하여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 적재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스탬프나 부기 일자를 선적 일자로 간주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발행을 한 날을 선적 일자로 보지만 발행일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날 선적하였음이라고 스탬핑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부기로 기술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발행일이 있지만 스탬프나 부기를 실제 선적은 이때 했구나라고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본선 적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무역에서는 실제 선적 여부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인도 의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 서류에 표기할 때 스탬프 또는 본선 적재 부기를 하거나 아니면 발행 시 미리 표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다만 운송 서류에 발행일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선적일로 판단하지만 발행일이 또 적혀 있지만 스탬프나 부기에 의해서 선적일이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실제 선적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사항들이 다 중요한 거나 포인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비록 다음의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그리고 선적지와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A항에 보시면 운송 서류가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 또는 최종 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그리고 또는 운송 서류가 선박, 선적항 또는 하역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 비록 다음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 수탁, 선적지와 최종 목적지를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라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운송서류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이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표시된 전통이어야 한다. 자, 선화증권을 할 때 저 전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화증권 같은 경우 통상 원본 3통을 풀셋, 3통을 원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통 달라, 선화증권 전통 주세요라고 하면은 통상 세 통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무조건 선화증권이 세 통이 발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관용적으로 풀셋 하면은 신용장 하에서 선화증권은 세 통이 발행되는 걸 원본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운송 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식 또는 뒷면의 백지 운송 서류, 그리고 운송 조건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운송 조건을 포함하거나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한다.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뒷면에 이제 약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 약관. 그래서 우리가 운송을 하는 조건이 이러이러하고 어떻게 운송을 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운송 서류 뒷면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약관으로.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야 되고 운송 조건의 내용은 따로 약관의 내용을 가지고 은행이 심사를 하진 않습니다. 이 회사는 운송 서류에 이런 약관이 있네. 이 회사 건 수리를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그 약관 뒷면에 어떤 내용이 써 있더라도 그 운송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따로 개별적으로 심사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출처들을 포함을 해주라는 얘기고요.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항목을 좀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시험에서 거의 한 3회차나 4회차마다 반복적으로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는 운송을 할 때 다른 계약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시를 넣지 말란 얘기입니다.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용선계약에 따른다. 그럼 용선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운송 서류를 다뤄야 되는 거죠. 운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싫다. 우리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포함이 돼도 된다. 혹은 포함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틀린 문제가 되겠죠.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운송서류에서. 그리고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물건을 내리고 또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송수단이 바뀌게 된다면 이거는 뭘로 보는 거예요? 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벌크나 재래 화물 같은 경우들은 환적을 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산화물이나 사라물 같은 것들은 실제 사라지거나 손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실제로 환적을 한다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환적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운송서류는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이 중요하죠.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운송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통상 복합운송을 하는, 즉 19조에 따르는 복합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컨테이너를 통해서 현대 이제 그 운송 방식에 의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송이 되거든요. 복합 운송일 때는. 그리고 복합 운송을 포함하는 이제 운송일 때는 환적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로 실른다든가 배에서 내려서 뭐 철도나 차로 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환적이 계속 생겨나는데 결국은 환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운송 서류들은 원래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환적을 하도록 한다. 운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재래선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대부분 컨테이너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조는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볼 것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19조의 내용과 동일하죠. 앞서서 19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명대리인 그리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역시 앞선 것과 똑같은데요.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선화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화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의 본선적재 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 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말을 조금 다르게 서술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은 선화증권, 즉 운송서류를 발행한 날짜를 선적일자로 보고 만약에 발행일자가 있더라도 본선적재를 이날에 했습니다라는 본선적재 부기가 있다면 그 날짜가 바로 실제로 본선적재를 한 선적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앞에 19조의 내용과 역시 동일하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도 결국 운송서류에 국한되는 서류이면서도 이제 해상에 대한 내용만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해야 된다. 선화증권상에는 출발항, 그러니까 출발하는 선적항 그리고 도착하는 하역항, 목적항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선화증권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해서도 다 적용이 된다. 계속해서 이제 운송 서류들은 언제 선적일이고 언제 발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나온 조건들이죠. 전부 다 신용장의 만기, 제시 기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한 선화증권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이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 선화증권에 표시된 전통이어야 한다. 자, 이 선화증권의 전통은 통상 세 통을 얘기합니다. 원본 세 통.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해야 한다. 자, 그리고 역시 맨 마지막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운송서류에 요거 적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화증권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다. 근데 이 모든 사실 운송에 대한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이 19조에 언급했던 내용들 거의 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 운송 도중에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양화되어 다른 선박으로 지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선박과 선박으로 환적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적한 화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선화증권이니까요. 자, 그리고 C의 두 번째 항목 보시면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선화증권은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지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화증권에 의해서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지는 전부 다 컨테이너를 다루는 수단입니다. 포장화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포장이 된 화물이기 때문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환적이 될 것이라고 표시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컨테이너나 포장화물은 운송 중에 화물 손상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D항에 보시면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의 조항은 무시가 된다. 그래서 운송인은 스스로 환적의 선택을 할 수 없고 운송계약의 주체나 개설은행 등이 환적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지닙니다. 운송인은 이 환적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죠. 운송인은 말 그대로 자신의 화물도 아니고 그냥 운송만 하는 거죠. 근데 이 화물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환적을 하거나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설은행이나 수익자가 합의된 상태에서 이렇게 환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의 조항은 당연히 무시가 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 자,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수리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제가 돼요. 거의 연도별 한 번씩 1년에 시험을 3번 치는데 거의 연도별 한 번씩 나온다는 거는 3에서 4회차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에 보시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라 그래서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지시도 없어야 한다라고 20조 A항 4번 네 번째 항목에 나와 있고요. 19조의 맨 마지막 조항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UCP를 가지고 나온다면 이 내용이 거의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인, 선장 또는 지정대리인, 운송인과 선장이 서명을 하는 건데 그 운송인과 선장의 기명 대리인도 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에 신용장에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반드시 명시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화물의 본선적재가 인쇄된 문헌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본선적재 필이 부기된 것.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본선적재가 언제 됐습니다라는 선화증권에는
본선 적재 일자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on the documentary credit under UCP 600 is correct? 자, UCP 600 하에서 이제 진술에 따라서 옳게 진술한 걸 correct, 옳게 진술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죠. 자, 답을 보시면 일단은 신용장에서 개설은행 문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담보를 하고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확인은행이 지급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취소불능의 확약.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개설은행이 지급을 하도록 하는 확약이 바로 신용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자, which does not belong to some documents underlined below라고 했는데 자, some documents 맨 앞에 있죠. some documents commonly used in relation to the transportation of goods are not considered as transport document under UCP 600. 자, 신용장 600, 그러니까 신용장 통일규칙 600 하에서 운송서류로서 not considered, 여겨지지 않는 거, 그리고 물건의 운송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어떤 약간의 서류들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not belong to some documents. 그러니까 실제로 신용장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딜리버리 오더는 물건 찾을 때 쓰는 서류니까 지금 여기서 운송 서류로서는 당연히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운송 주선인이 발행한 수령증이나 증명서는 당연히 쓰이지 않습니다. 뭐만 쓰여요? 발행한 선화증권만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운송 주선인이 발행한 forwarders cargo receipt 다 보시면 receipt, certificate, delivery order. 자, 이런 것들은 운송 주선인이 발행한 서류들 중에서도 뭐예요? 실제로 운송 서류로서 적용할 수 없다. 리시프트나 서티피케이트는 운송 서류로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일단 20조의 내용, 선화증권의 내용까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이 확약하고 있다는 점 동일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항마다 이런 운송 서류들은 어떻게 요구가 되고 어떤 조건 하에서 발행이 되고 그리고 하자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역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문들 전체 다 인정을 하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지만 잘 정리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